키는 걸 까먹었네. 큐. 안녕하세요. 별별연구소 TV 3회차 방송 준영 아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우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세월호 참사 재판 중에서 해경 123 정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네, 그 전에 먼저 요즘 윤석열 후보 관련 무속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이 나와서 도배를 하고 있죠. 예. 요즘. 예. 뭐 사법고시를 볼까 말까 고민하다 3년만 하면 된다는 말에 뭐 계속했다. 뭐 검찰총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무속인에게 묻고 했다는데 뭐 이런 뉴스 듣자 하니까 21세기 맞아요, 지금이? 근데 좀 안 좋은 기억 같이 데자뷰 같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2014년 4월 16일 박근혜죠. 박근혜가 네.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최순실이 청와대에 오고 나서야 중대본에 이 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4분의 희생자를 포함해서 500여 명의 국민의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그 순간에도 최순실이 나타나서 결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결정해주니까 뭐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도 없이 중대본으로 간 거죠. 이거 참 좀 할 말도 좀 가르쳐 주지. 그죠? 저도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만약에라는 경우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청와대에서 이 발생하는 아주 이제 긴급한 상황 또는 이제 중요한 국책 결정 뭐 이런 부분에 무속인들한테 그때마다 뭐 사전에 물어보고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또 이거 어째서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하고 해라 그러면 하고 굿하라면 하고 뭐 이거는 쓰고 해야 되나? 이거는 영을 좀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뭐 구술해야지 뭐 잘 될 수 네. 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이게 뭐 국힘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 청와대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그렇지 않다라고 뭐 반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럼 박근혜와 최순실은 그건 뭐죠 그럼? 오방색 찾고 아니 뭐 당명이 바뀌는 건가? 참 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 정치인들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정치인 하면 쟁이 이렇게 각인이 되고 오죽하면은 지금 젊은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이 정치를 불신합니까? 정치인을 정치 불신하고 혐오증 그렇죠. 뭐 이게 나오죠.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 얘기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판결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제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인 그 이재명 후보와 이제 그 전에 한겨레 TV에 같이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이 7시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상권의 말이 아니라 표정을 보고 움직인다. 표정. 뭐 눈치를 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게 우리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박주민 의원 책 얘기라서. 우리도 하면 되죠 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물어요. 시장님이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지휘자의 잘하라는 지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당시 시장이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박주민 의원이 이거에서 다시 물어요. 나는 해야 할 말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면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받아쳐요. 그냥 하나만한 소리를 한 거지. 이를테면 빨리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주위에서 지휘자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했는데 지휘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이건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갖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뭐든 지껏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그런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관심이 국민에게 있느냐, 자신들의 탐욕에 있느냐에 따라 정부의 관료들이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당시 참사 현장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예, 그거는 제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월호 침몰이 시작되면서 이 승객들과 네. 또 우리 아이들 중에 또 덕화가 또 신고를 했고 또 선원들이 사고 신고를 하게 되죠. 사고 신고를 하게 되고 목포 해경이 1, 2, 3정에게 그 세월호 그 지금 현장으로 사고 현장으로 지금 이동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후에 9시 30분경에 이제 침몰 현장에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그 헬기와 헬기 네. 두 대죠. 그다음에 이제 CN232도 왔었고 그다음에 그 1, 2, 3정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당시에 그 영상을 보면은 이 세월호 주위에 민간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분 많이 보았죠.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또는 이제 그 해경의 무선으로 이제 그 무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것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현장에 직접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당시에 좀 수온도 좀 낮았던 상태였고 오래 있게 되면 저체온증에 걸리고 하니까 어쨌든 승객들이 탈출하게 되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민간 어선들도 많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한 가지 더. 예. 바로 옆에 또 둘라이에스오가 그렇죠. 예. 둘라이에스오 비행이 돌고 있었죠. 예. 둘라이에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이 갑판 위에 나와 있던 그 승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탈출 명령만 내려지게 되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6분 정도면 그러니까 퇴선 명령을 하게 되면 6분 후에는 모든 승객이 다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 현장에 도착한 1, 2, 3정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거든요. 그 소장님께서 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참 좀 긴데 좀 짧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먼저 승객이 450명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1, 2, 3정은. 그렇죠. 예. 1, 2, 3정은. 예. 갑판에 승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죠. 예. 즉 다시 말해서 승객들이 모두 선실 안에 있다. 예. 이걸 이제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진 정도를 보면 이 배가 언제 침몰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상황이었었죠. 각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근데 배가 침몰할 때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당시에 이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탈출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에서도 탈출하게 되면 탈출 전에는 구명조끼 이 레벨 당기지 말라고 그래요. 예. 탈출하면서 당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실에 물이 들어오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그러면 탈출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날 그 시각에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해서 목격하고 승객들이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 안에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승객들 보러 나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퇴선 명령, 퇴선 방송을 해야죠. 그러니까 선실에서 나와라. 갑판으로 나와라. 선실에서 갑판으로. 근데 이제 김정일은 이때 승객 퇴선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이제 목포 해경 그러니까 이제 서해청이죠. 근데 전화를 합니다. 직원 한 명을 승선시키겠다. 그래서 선원들을 안전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고무단정을 보내죠. 네. 그래놓고 정작 기관실 선원들을 구해요. 근데 이제 승객들이 아니고 웃기지도 않는 게 기관실 선원들이 있고 그 옆에 또 뭐 구조할 그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 다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부터 안 구했어요. 저 선원들부터 구했죠. 왜 그랬대요? 그게 보였대요. 그게 먼저 이제 말에 가면 그 후에 또 이제 선원을 한 명 올려보낸다 그랬으니까 그 실명이 이경래인데 이경래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단정을 보내고 이경래가 3층부터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이게 복도를 가로질러서 3층에서 4층으로 또 가서 가로질러요. 그리고 5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그랬겠죠. 그리고
해경이 지나간다고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얘기하는 녹음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선실도 들여다보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슈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밧줄 내려가지고 네, 네. 사람들 이렇게 탈출을 도우는 네, 거. 네. 그것도 건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조타실로 가다가 조타실 앞에 보면 그 구명벌들이 있어요. 이게 그 뭐 이렇게 구명 보트죠. 그걸 발로 몇 번 차요. 그럼 안 되니까 그냥 선실로 가버려요. 왜 찼대요? 뭐 터트리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그 가는 동안 그 승객들을 목격을 했지만 아무런 구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는 말씀이죠. 뭐 자기는 그게 구조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타실에 가서 선원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1, 2, 3정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기관부 선원들 그리고 나머지 맨 마지막엔 조타실 선원들을 구하는 거예요. 네. 뭐 퇴선 방송을 안 하고 계속 해경 지휘부하고 청와대가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즉 1, 2, 3정이 도착해서 한 일은 첫 번째 목포 해경 그러니까 서해청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해보고 그다음에 해경 지휘부의 해경 지휘부와 그다음에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보고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으려고 노력했던 거. 그림 그려라. 네, 둘째 선원 구조한 거. 세 번째는 스스로 탈출한 승객들을 태운 거, 수송한 거. 이게 답니다. 그렇죠. 구조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스스로 탈출했죠. 참 이거 생각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정말 우라가 치미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또 1, 2, 3정 이 김경일 정장이 마땅히 그런 이제 위급 상황에서 했어야 하는 그런 조치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자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출동 명령을 목포 해경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죠. 네, 서해청으로 바뀌고요. 출동 명령을 받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가는 그 순간에 세월호와 단 한 번의 교신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건 도대체 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착했어요. 그러면 즉시 선원을 찾아서 이 승객들이 안에 있는 승객들을 확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죠. 퇴선을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지시도 안 선원들에게 지시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선내에 갇혀있던 이 승객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그 많은 승객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네네. 탈출해라. 이 탈출 명령만을 아이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해경이 온지. 그렇죠. 온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 있었고 명령만 떨어지면은 다 나올 수 있었는데 그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 참 화가 납니다. 다시 1, 2, 3 정장의 판결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 판결문이죠. 303분의 죽음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서 4년에서 3년으로 확정 판결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감형 이유가 1, 2, 3 정장 한 명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그리고 해경 지휘부의 행동이 당시에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책임을 지적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재판부에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판결에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1, 2, 3 정장의 행동에 전원 그러니까 선원부터 구조한 것에 대해서 왜 재판부는 신문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건 되게 그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구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그 선내 승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승객 먼저 구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선원부터 그렇게
그렇게 선원부터 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죠. 진짜 이게 그 승객 구조는 남을 나라 하면서 이 선원 구조를 먼저 한 이 당시 해경 123정의 이 행위가 이건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당시의 모든 증거와 증언에서 확인된 사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확인됐는데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도가 명확히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구조 활동을 벌였으나 실패했다로 결론 나버렸다. 예. 이게 저희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하는 걸 보질 못했고, 생존자들도 우리는 탈출했지. 구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정부는 구조 실패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재판을 통해서 이 1, 2, 3정의 재판, 그리고 또 해경 지휘부 지휘부의 재판이 이미 그 해경 지휘부에 관한 그런 책임도 1, 2, 3 정장, 그러니까 정장, 그 김경률 정장의 재판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책임이 있다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구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이미 공식적으로는 이 해경에 관한 재판은 구조 실패로 이미 못 박혀 버렸어요. 자기들은 구조를 하려고 해경이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유감이다. 이게 해경들 입장이었죠. 공식 입장이었죠. 재판부도 사실상 구조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적극적인 구조 행위가 없었다. 자, 이거 이게 지금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뭐 같은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119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 파악을 계속해요. 이거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 못 끊게 해요. 끊어도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못 끊게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119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책임자나 신고자하고 바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또 지금 뭐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어떤 구조고 그 안에 몇 명이 있는 거냐, 이거 확인부터 하는 거거든요. 근데 1, 2, 3정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고자하고 교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하고 교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현장을 파악하고 안에 요 구조자가 몇 명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1, 2, 3정에서는 절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조타실로 갔어요. 선원들을 먼저 구하고. 아니, 선원들을 구했다는 게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약간 걔네들 변명을 좀 하다 보면 선원들을 구해서 그 선원들한테 뭐 구조라든지 이걸 알아보려고 했다, 이런 변명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증언에. 아니, 선원들인 줄조차 조타실에서 구조했는데 선원들인 줄 그조차도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빠른 대피를 시켜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소방관님들 119 구조대가 오면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탈출부터 시키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구해오고. 그렇죠. 근데 절대 해경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23 정에서는. 하물며 헬기에서 내려온 특공대들조차 선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야, 니네는 구조를 하지 않았어. 니네는 구조하지 않고 방관했잖아. 불 나 있는데 불 다 타고 있는 건물에서 기어 나오면 그 사람만 대구로 나와가지고 구급차 태워 보낸 거고 뭐가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걸 적극적인 구조라고 구조 실패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조 실패예요, 이게? 그래놓고는 또 김경일 자신도 이 당시에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4월 16일 그 항저일지, 항저일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허위공문서 위조 뭐 이런 쪽으로 인데 이 김문홍이도 당시 목포 해경청장이었던 김문홍이도 같은 짓거리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뭐 좀 흥분했는데 뭐 저나 저희 사무실장님 좀 진정하고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213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3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해서 잘 살고 있고 해경지휘부는 1심 재판에서 거의 무죄를 받았으며 거의 무죄죠. 우리 아이들은 구조를 실패한 해경 때문에 다 죽은 거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나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다 살릴 수 있었는데 구조 실패했다. 뭐 실패할 수도 있다. 아예 뭐 만번에 한 번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엄연히 당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국민들은 해경이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 이미 봤거든요.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구조 실패라는 그런 말로 뭐 면피를 하고 뭐 재판부에서 그렇게도 인정한 것 같은데 결국에 참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이 재판이 123 정장 재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당시 선체 안에 갇혀 있던 그 승객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경이 온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해줄 것이다.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해경은 곧 국가다. 그래서 국가는 마땅히 우리를 구해주지 않. 당연히 구해줄 줄 알았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해경이 갔으면 구해주겠지. 이런 거였잖아요. 이 상실감이 진짜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도 참 힘들고 아무튼 이런 당연히 믿었던 국가로부터 국가의 의미, 국가의 책임이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그게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던 그런 국가한테 외면을 당했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외면을 당했죠. 참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자, 사무처장님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눠볼 이야기는 123 정장 판결 그 의미를 더 깊게 한번 알아보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공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 테고 그다음에 해경 지휘부 그리고 당시 청와대의 그 행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또 이렇게 목이 베이냐. 그런가 이런 감정은 뭐 자식을 생각하는 감정은 뭐 나이를 먹고 안 먹고 그렇죠. 아빠고 엄마고 비록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갖는 똑같은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인데 아유 참 어쨌든 많이 울컥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참사 당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또 승객들을 죽게 한 또 하나의 그 원인 그렇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원인이 있었죠. 전원구조 이런 거짓말 마타도를 비롯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짓말들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경과 그 당시 해경 그다음에 청와대의 그런 어떤 책임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그 회원님들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 좋네요. 뭐 재판 이야기만 하면 좀 이렇게 무거워질 수도 있고 지루한 방송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주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주제 뭐 같이 이야기하고 중요한 사안은 뭐 설명을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자, 이제 나날이 좀 발전해가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 이거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저희는 여러분의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요거는 해야지. 네, 이거는 해야 네. 돼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